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비행과 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비행 청소년이란 말이 있고 범죄 청소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과 범죄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비행은 날아다니는 거. 뭔가 범죄가 좀 더 심각해 보이고 심각한 거? 네. 비행은 뭔가 법의 그 불법까지는 아닌 애매한 느낌의 경계선이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핵심 단어 나왔는데 법입니다. 법. 비행 청소년은 뭐냐면 가출하는 거,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게 사실 비행 소년이에요. 여기서 술, 담배 불법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엄연히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고 마시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구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세상에 저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던 부모는 단 한 부모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아버지 돈에 뭐 지갑을 돈 조금씩 일탈 수도 있고 일탈해보는 소리도 지르고 말 수도 가출했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 막 늦게 갔을 수도 있고 이 비행 소년의 시기는 누구나 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범죄 소년은 뭐냐면 그러다가 아까 더 심해져서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담배 불법 아니래. 친구들하고 얻어서 피다가 그러다가 담배를 직접 사고 싶잖아요. 그럼 남의 신분증을 훔쳐서 공문서 부정행사를 해서 담배를 사게 됐다. 그때부터는 범죄 소년인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싶네. 뒤에 정도 탔다가 자기가 직접 면허 없이 타게 되면은 무면허 운전. 범죄 소년.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행과 범죄 소년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흡연이나 뭐 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청소년들이 이 물질에 의한 중독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즘 청소년들 엄청 뜨거운 범죄 중에서 뭐 딥페이크도 있겠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다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담배 피우는 청소년 이런 인식이 이제는 그 담배가 마약이 됐다고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도대체? 마약, 땡땡. 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한 3분 만에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돈이 많네 애들이. 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약이 요즘 치킨값밖에 안 해요. 그 얼마나 질환 좋은 마약이겠어 진짜. 쌀수록 신체에 정말 안 좋죠. 뭐 자꾸 대변인이.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런 걸 막 찾아봤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찾아만 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 중독을 얘기했다면 또 중독 중에서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위 중독이 대표적으로 도박이 있겠죠. 행위라는 도박. 어떤 물질로 인해서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도박이 요즘 청소년들한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도박 관련된 조례가 발표되고 학교마다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도박이 심각한데 그 이유도 코로나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예전에는 도박을 한다면 최소한 2가지를 알아야지 도박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룰. 그렇죠. 풀하우스가 뭔지, 로얄 스트리트 플러시가 뭔지 알아야 도박을 하죠. 근데 요즘 도박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애들 하는 도박? 본 적은 없지만 약간 스마트폰 룰렛 돌리는 건가? 네. 뭐 홀짝 맞추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홀짝 맞추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돈을 아날로그로 내셨어요? 했잖아. 아날로그로. 네. 동전 흔들어서.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달팽이 경주,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순수해 보이는데요? 순수해 보이죠. 네. 이게 또 좋은 포인트예요. 애들이 이거를 마치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 들어가는 유료 게임. 게임은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놀이. 놀이입니다, 맞죠? 도박은 절대 놀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돈을 잃고 따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행성이 추가되는 느낌. 야, 나 때 그 도박은 판치기밖에 없었는데 책. 이거요? 책이에 판치기. 예. 요거 저희는 그거밖에 다 아날로그. 없었는데. 짤짤이도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짤짤이. 했어요. 짤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도박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장성입니다. 도박을 하려면 하우스가 어딘 줄 알아야죠. 모여야 돼. 어딘 줄 알아야죠. 룰도 알아야 되지만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은 내 손 안에 도박장, 그렇네. 스마트폰 24시간 돌아가죠. 익명성 보장되죠. 너무나 좋아요.
또 심지어 룰을 배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나 도박이 심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박이 연령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24시간. 엄청나게 도박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행위 중독 중에 제일 대표적입니다. 도박이 도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여기 문제입니다. 오늘의 퀴즈. 애들이 SNS 스토리에 초성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어, 나 뭔지 알 것 나도 같아. 알겠어. 뭘까요? 귀엽다. 아닙니다. 게이드. 게이득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도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도박과 이거 관련이 아마 있다. 청소년들한테 제가 문제 내면 거의 다 맞춰요. 고인다. 아닌가요? 아유. 개인 돈. 개인 돈? 개인 돈.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이 스토리에 이렇게 올려요. 초성으로 개인 돈. 돈 빌려준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개인 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 돈 소액 고액 이렇게 적혀 있죠. 시읒 이응 기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형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10만 원 빌리면 이자도 심지어 5부입니다. 네. 아니 10만 원부터 애들이 무슨 청소년들이 1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도박 빚이는 애들은 수백부터 수천만 원까지 있고 엄청 많아요. 5불에 5부 이자. 5부 아우. 친구들이 내 월급 보면은 한심해하겠다. 야 진짜요? 네, 그럼 이거는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 애들이 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한 행위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에요. 네,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자를 취하면 안 되죠. 네. 은행만이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아이들이 개인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범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절도 이렇게 아이들을 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거나 네, 이 공문서 부정행사 아이고. 정말 많아요. 이거는 아마 초기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여자애들 술집에 가기 위해서, 남자애들 담배를 사기 위해서 뭐 이런 공문서 부정행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 이 성매매 아유.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좀 많이 됐어요. 이 성매매, 이 여자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성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또 구매자는 누굽니까? 어른이죠. 그렇죠. 나쁜 어른들이죠. 어른. 네, 어른이죠. 저는 소년 사건의 기사가 났을 때 그 현상만 보고 요즘 아이들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보면 어른이 그렇죠. 아이들이 뭐 불법 렌트카를 하고 사고가 났다. 누가 렌트해 줬는데? 어른. 술 먹고 난동을 피웠다. 누가 팔았는데요? 다 어른. 어른. 이게 제공되는 게 없으면 애초에 시작할 수가 없는 그래 거예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폭행, 협박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았겠지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기 위해서 뭐 협박하고 집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경우도 범죄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면 운전 혹시 청소년기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성인 되고 탔습니다. 성인 되고 타셨어요? 네. 이런 뭐 대구는 또 특히 부끄럽지만 이 폭주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인가 봐요.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질문해요. 이건 너무 다 아실 거예요.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가 광복한 날요. 어디서부터요? 일제로부터. 맞죠. 근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폭주 뛰는 날. 우리의 해방일. 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광복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해서 자유를 찾은 날인데 그날의 의미도 모르고 아이들은 광복절이 되면은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태극기를 흔듭니다. 일제 오토바이 타고. 무면 운전도 많이 증가했고 아이들이 뭐 술 먹다가 차 사고 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 이런 잔잔한 비행과 범죄 행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순찰차 8대가 출동한 끝에 폭주족 일부를 붙잡았는데 15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한 명이 동시에 겪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협박, 위협, 성폭력 등 서너 가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워낙 청소년 범죄가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하시면서 연령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선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벌받지 않는 소년, 촉법소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참작이 되는 정도 아닐까요? 처벌은 받죠. 처벌받지 않습니다. 와.
촉법은 처분밖에 못 받아요. 소년보호 처분. 그러면 원래 당연히 소년은 처분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촉법소년이 지난 13세 이상은 강력범죄, 살인 또는 마약 이런 걸 저지르면 처벌도 받아요. 교도소도 갑니다. 소년이지만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남자는 김천 소년교도소, 여자는 청주 여자 소년교도소, 징역이요, 전과. 근데 촉법인 13세 미만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소년은 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사구속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 집에 보내주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에도 막 1, 3년생 이런 애들 들어와 있거든요. 니 왜 왔어? 하면 형들이 촉법은 소년을 안 간다 해서 하면서 이런 애들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미디어에서 잘못 다루고 있지만 촉법도 처분은 받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촉법이란 단어는 닿을 촉자의 법법자예요. 이제 막 법에 닿은 그런 형사 미성년인데 그 아이들마저도 교도소 다 보낸다? 징역 살린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얘기하죠. 요즘 애들 얼마나 키도 크고 성장도 많이 됐는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신체 발육만 높지 정서적 발육은 낮은 것 같아요. 덩치만 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처벌을 강화하고 막 징역형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촉법소년을 몹세라 이런 말도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이 소년보호 처분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은 심리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 약간 치료도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되고 전문가들도 엄청 많이 좀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범죄 원인론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제 직업이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 일을 했었어요.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 왜 소년범일까? 왜 따로 있을까? 그거를 범죄학에서 찾아보면 범죄 원인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 이론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맞죠? 프리, 맞죠? 그럼 범죄로 따지자면 내가 선택해서 이 범죄를 한 거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책임지고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 라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한테 자유의지를 묻는 게 맞을까요? 13살 너무나 부모님 학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도망치다시피 집에서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이 아이. 과연 너 자유의지는? 교도소 가. 순수하게 자유의지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유의지를 묻기보다는 환경결정론 또는 결정이론이라고 합니다. 소년범죄는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이 정해진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환경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소년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습니다. 환경결정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저도 실제로 소년원에서 아이들 위탁 지도하고 있지만 소년원 입원생들의 한 7, 80% 이상이 환경이 결정된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또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학대, 폭력 여러 가지 환경이 결정된 애들이 소년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선택한 환경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범죄는 청소년 범죄가 살짝 환경결정론의 다른 유형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제 한 5년, 10년 전에는 이 소년원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너무나 씩씩한 아이들. 잘 싸우게 생겼고, 문신 막 전신문신 있고, 그런 애들. 그리고 막 물어보면 당연히 부모님 계시니라고 묻기도 힘든, 당연히 안 계시고, 어렵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얘가 소년원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피부도 뽀얗고, 막 안경제비고, 막 이런 애들 막 모여있어요. 안 그래 보이는 애들이. 그런데 또 문신율도 뭐 한 5% 되나? 별로 없어요. 근데 요런 또 부모님 물어보면 막 교사, 막 의사. 그럼 이건 뭐지? 내가 얘기한 환경결정론이 아니잖아요. 뭔지 봤더니 진짜 거시적인 환경을 영향을 받은 게 코로나더런 거죠. 진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년범죄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면 꼭 물리적 환경이 아니고 심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말로. 맞죠. 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란 건 꼭 물리적인 뭐 눈으로 보이는 재산, 부모님이 계시고 여부가 아니라 이제 뭐 심리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청소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